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총론 다 공부 한번 여러분들 쭉 보셨었죠? 이제 강론 우리 전체 2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가량 나오는 강론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은 오히려 총론 쪽보다도 이해할 부분, 이해를 필요하는 부분은 적고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거의 다 암기하는 내용이라 정확히 어느 쪽 부분을 암기해야 될지를 알고 그 부분만 집중 공략하면 문제 없습니다. 응? 자, 우리 강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 경찰활동 분야별로 6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원래 6가지 분야 말고도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보통은 이제 수사활동, 응? 범죄 발생하면 수사하는 활동. 그런데 수사활동은 이제 원래 강론 영역에 속하는 거긴 한데 최근에는 이 순경 공채 시험에서는 내질 않는 그런 추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의 최근 한 2, 3년 동안 출제 내질 않았기 때문에 굳이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재 시중의 교재들에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오히려 있어봐야 별로 그렇게 필요성도 없고 출제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 생활안전경찰활동이라는 파트로 가죠. 이 생활안전경찰활동은 그 주된 포인트가 뭐냐면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사고 사건을 발생되는 걸 방지하는 활동을 그런 경찰활동 분야를 생활안전경찰활동 분야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6쪽을 한번 보세요. 6쪽에 생활안전경찰활동의 의 이렇게 놓고 표로 정리해놨죠. 생활안전경찰활동이란 어떤 경찰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써놨어요. 여기서는 개념 생활안전경찰활동이란 무슨 활동을 말한다고 쭉 읽어나가실 때 아까 출발할 때만 했듯이 뭐예요? 각종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단 여기서 하나 포인트 동그라미 2번 생활안전경찰활동은 저 앞에 총론에서 공부했던 경찰 분류의 기준에 따른다면 3가지 중 어디에 속합니까?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렇게 분류할 때는 행정경찰 분야에 속하고 그 다음에 보안경찰 분야에 속한다. 여기서 보안경찰이란 뭐예요? 오로지 독립적으로 그 자체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이죠. 무슨 다른 행정 활동과 부수에서 그 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질서 위반 문제 이걸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안경찰 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정경찰 그다음에 보안경찰 그다음 뭐예요? 범죄를 예방하는 예방경찰에 속해. 예방경찰에 대비되는 개념 뭐였어요? 진압경찰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거 행정경찰, 보안경찰, 예방경찰에 속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성 하나 또 체크하세요. 다른 경찰활동과 달리 어떤 특성? 비긴박성, 비즉효성.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생활안전경찰활동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뭐겠어요? 순찰입니다.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건 아니죠. 느긋하게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순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슨 바로 당장 무슨 즉각적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한다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긴박성, 비직교성, 그 다음에 대상의 복잡 다양 유동성, 주민과 접촉성, 모든 경찰활동 분야의 기초가 되고 다른 분야를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 거. 그래서 여기 한번 특성 부분 요거 체크하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페이지는 포인트 되는 부분은 거기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얘기는 경찰 조직 내로 보면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마다 이제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가 나눠져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그냥 참고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7쪽으로 가세요. 7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아래쪽에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 가지고 이제 경찰청의 훈령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거 가끔씩 나오니까 요거 체크해야 돼. 요거 중요 부분
법 이름이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8쪽에 하면 지역경찰관서라고 있죠. 자, 지역경찰관서란 이 훈령에 따르면 어디를 말해요? 예, 그 경찰서 산하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를 지역경찰관서라고 한다. 지구대 파출소, 지구대 및 파출소. 자, 그 밑에 또 밑줄. 지구대나 파출소는 누가 설치하고 폐지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예, 지구대 파출소는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지방경찰청장. 설치 및 폐지권자 지방경찰청장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라인 지역경찰관서장이라 그래요. 지역경찰관서장이면 뭐예요?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응? 이때 동그라미 2번 지구대장하고 파출소장 임명되는 계급 보죠. 지구대장은 경정이나 경감으로 임명하고 파출소장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경감 또는 경위로 임명한다. 응? 보한다.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응? 사망은 뭐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해놓은 거죠. 네 가지 뭐 한번 참고로 읽어두세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지구대장 파출소장 밑에 그 지구대 파출소마다 어떻게 돼요? 그 하부 조직이라 그래서 하부 조직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 팀으로 만들어 놓게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관리팀하고 그다음에 순찰팀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놓게 돼 있고, 예. 그래서 뭐 동그라미 2번 관리팀은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거고 순찰팀은 관내 지역 순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런 밑에 내려가면 지휘 감독 지구대 파출소 이거 감독은 1차적으로는 서장이 하겠죠. 그 다음 지방청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지역경찰관서란 지구대 파출소를 말하는데 누가 설치하고 폐지하는 권한자나 지방청장이라는 사실. 예. 그 다음에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임명하고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임명한다. 요거를 제일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지구대에는 관리팀하고 순찰팀을 둔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봐요. 9페이지 가보시면 자 먼저 치안센터라는 거는 이제 지구대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하면 지구대 파출소 안에 파출소 구역 내에 또 뭔가 조그마한 치안 업무 담당하는 센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우리 첫째 칸에서 누가 치안센터라는 걸 설치하고 폐지할 권한자예요? 예, 지방청장.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소속 및 관할 체크합시다. 동그라미 1번에 치안센터는 지역경찰관서장 즉 지구대장 파출소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소속하에 2대 아까 첫 번째 지방청장이 설치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치안센터 인원 장비 예산 등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한다. 응? 예, 1항 운영시간 밑에 세 번째 라인 체크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 24시간 상시 운영 원칙 그 밑줄. 예.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제4조 치안센터장 임무 치안센터에는 이제 센터장을 둘 수 있는데 치안센터장 임무 4가지 있습니다. 민원 접수 처리 뭐 주민 여론 수렴, 그죠? 협력 방법, 개선 대책 수립 보고 이런 거 있죠? 치안센터장의 임무.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라인 치안센터는 기본적으로 2가지, 그러니까 목적, 치안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에 따라 뭐예요? 첫 번째 검문소용 치안센터, 또 하나는 출장소용 치안센터. 그래서 이제 거기 약간의 각각의 1번 동그라미 1번 문 검문소형은 아무래도 이제 검문 같은 거 불순물자 색출 뭐 검문이 목적이겠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2항을 보세요. 검문소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임무사항하고 밑에 출장소형 치안센터의 임무사항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세요. 응? 검문소형 치안센터자 임무하고 출장소형 치안센터 근무자 임무하고 요거 체크할 것. 그 구별할 것.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 보세요. 예. 치안센터 종류 중에 아주 그 인구가 별로 없거나 소규모 지역 이런 데는 이제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라는 걸 둘 수 있어요. 조금 아까 그 출장소형은
주로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전 페이지에 있던 출장 소용은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해수욕장 같은데 그런 데 이제 임시로 출장 소용 치안센터라는 걸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이 봤었을 거예요. 자, 10쪽에 가서 자, 직주 일체형 치안센터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직장이면서 주거지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경찰관 한 명만 배치하고 보조자로 의경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의경을 배치 안 하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도록 하는 겁니다. 결혼한 배우자라면, 결혼한 경찰관이면. 그래서 뭐 1항은 이 직주 일체형 치안센터란 건 근무하면서 동시에 거주하는 그런 형태의 치안센터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그죠? 만약에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의경 한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뭐 전경은 없어졌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도 읽어볼까요?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가 끝난 뒤에도, 근무 시간 끝난 뒤에도 어떻게 돼요?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면서 연락체계 유지해야 된다. 그죠? 다만 자, 휴무일은 연락체계 유지 안 해도 됩니다. 즉 휴무일은 관할 구역 내에 위치 안 해도 되고 연락체계 유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자, 3항 보시고, 예. 그 다음에 5항을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 이런 데 이제 설치하는 것으로서 외롭죠, 근무하는 게. 그래서 5항을 보시면 우리 배우자와 함께 근무한다. 그러면 배우자가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경찰관이 뭐 지구대나 경찰서에 이제 보고하러 가거나 뭐 이렇게 출장 이렇게 나갈 때는 그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의 배우자가 이제 그 보조해서 뭐 민원도 접수받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5항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배우자에게 사례금, 즉 일종의 수당 비슷한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주일체형 센터 근무자의 근무 기간은 1년 이상, 여러분 1년 이상, 근무기간 1년 이상. 그 다음에 임기 마치면 원하는 부서, 희망 부서로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경비 부서로 차출돼서 우리 저 치위 진압부대 있잖아요. 경비 부서로 차출하는 순서에서 1회 면제해주도록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 5항 내용을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역 경찰관의 근무 이렇게 돼 있고, 예. 뭐 거기에 복장 및 휴대 장비 이런 건 뭐 별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자, 거기 근무 형태 및 시간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자, 거기를 잘 체크합시다. 지역 경찰관서장, 지역 경찰관서장, 그리고 누구예요? 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어떻게 해? 아침에 출근해서 뭐 저녁 때 퇴근하는 이런 형태의 근무, 일근 근무 원칙. 에? 자, 지역 경찰관서장은 일근 근무 원칙 밑줄 쳐주세요. 원칙. 그다음에 관리팀은 역시 일근 근무 원칙, 근무의 원칙 형태 그거 밑줄. 그러나 순찰팀장 및 팀원, 즉 순찰팀은 어때요? 우리 24시간 순찰 시스템 유지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시 교대 근무 체계입니다. 그래서 상시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요 셋의 근무 형태 요거 꼭 체크해 놓고요. 그다음에 11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 지구대 파출소의 이 근무의 형태를 보도록 합시다. 근무 종류, 지구대 파출소의 근무 종류는 총 6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11쪽에 맨 위에 보면 6가지 종류 뭐 어떻게 놨어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 6가지로 구분한다. 체크해 놓고요. 그 밑에 보면 각 근무 종류별로 담당할 업무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근무 대개 이제 그 지구대 파출소 내에서 행정 업무 다루는 거죠. 어떤 거예요? 문서 처리, 시설 장비 관리, 예산 집행, 뭐 통계 관리, 기타 지시받은 업무 이렇게 해서 4가지. 그다음에 상황 근무는 일종의 어떤 비상 상황에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 근무 시설미나 시설 장비 작동 여부 확인. 그다음에 민원 신고 접수 처리. 그다음에 무슨 피의자 보호 감시. 그다음에
무슨 사건 사고 발생 시 보고하고 또 전파하는 역할, 기타 필요한 문서 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어쨌든 하나하나 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순찰 근무자 동그라미 1번 순찰 근무자의 업무상 여론 및 첩보 수집 그죠?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보고 전파 이렇게 해서 6가지 있습니다. 경찰 방문 방범 진단까지 그 1항만 잘 체크. 순찰 근무자. 네, 경계 근무자 2가지 근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체크. 대기 근무자 예. 대기 근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기 상태로. 둘째 줄 끝에 동그라미 1번에 그 지구대나 파출소 관내, 지역 경찰 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대기 근무를 지정받은 지구대 파출소 직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자, 숫자 외우세요. 10분 이내에서 출동 가능한 상태. 10분 이내에서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뭐 기타 근무는 그거는 특정돼 있지는 않은 거죠. 이제 그건 상황에 따라 지정하면 이제 하게 되는 근무죠. 그래서 여기 지금 6가지로 나눈다 해놓고 그 4가지, 응? 그러니까 주로 4가지 업무가 이제 구분이 돼야 되겠죠. 행정근무, 상황근무, 그다음에 순찰근무, 경계근무. 요거 4가지 내용을 좀 구분하면 되고 나머지 2가지는 예? 대기근무야 당연히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단 10분 이내에 치안센터 내지 그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그 다음에 기타 근무 내용은 없고요. 이제 넘어가세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1일 근무 지정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일 근무 지정은 하루 뭐 그 근무 시간 하루 근무 시간 내에 무슨 일을 처리할지 지정하는 거죠. 1일 근무 지정은 누가 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보면 1일 근무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응? 1번 지구대장 파출소장 지역경찰관서장이 일단 기준을 정해놓고 근무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순찰팀장이 어떻게 돼요? 응? 그 소속 관리팀원이나 순찰팀원의 개인별 근무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응? 따라서 여기서 1항과 2항만 잘 공부하세요. 응? 예, 1일 근무 지정에 주로 이제 지역 경찰 관서장이 큰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개개인들의 그 관리팀하고 순찰팀의 개개인들의 이제 하루 근무, 종료 장소, 중점 근무 사항 요거는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건 누구예요? 순찰팀장이다. 해서 예, 제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권한자는 순찰팀장. 그다음에 조금 더 포괄적인 기준을 먼저 정해놓는 건 지역경찰관서장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서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보면 지역경찰의 동원이라고 나와요. 지역경찰의 동원. 예. 자, 여기에 동그라미 1항을 읽어보면 원래 지역경찰 그 관서에 근무하는 우리 경찰 공무원들은 그 관할 지역 내에서 지구대 파출소 관할 구역 내에서 지정받은 근무 사항을 수행하는 거죠. 다만 이제 다른 지역으로 뭐 이렇게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 경찰의 동원 동그라미 1번 뭐야? 지방 경찰청장이나 또는 지역 경찰서장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두 번째 줄 지역 경찰의 근무 기본적인 근무에 지장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그죠? 자, 동원할 수 있는 권한자는 누구예요? 지방청장 또는 서장입니다. 밑줄 쳐주고요. 그러면 어떤 업무에 동원할 수 있어요? 뭐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뭐 서울에서 대규모 엄청난 집회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 그 근무자들을 동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범죄 진압, 대간첩 작전, 기타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뭐 중요한 행사 경비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다른 근무에 동원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때 동그라미 2항을 잘 보세요. 지역 경찰을 다른 근무에 동원할 때는 누구를 우선으로 한대요? 일단
그날 근무하는 자를 동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휴무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동원할 수 있다. 자, 밑줄 동그라미 2번.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한다. 응? 그럼 요 표에서 체크할 거 지역 경찰 다른 어떤 근무에 동원할 수는 있다. 1번에서 말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을 위해서. 그런데 누가? 지방청장 또는 서장이 불가피한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누구를 우선 동원하냐?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요거 유의해 두기 바랍니다. 자, 예, 그 다음에 13쪽에서 우리 지구대 파출소의 뭐 순찰차라든지 또는 지구대 파출소의 어떤 그 밖에 건물 밖에 외벽에 뭐 이렇게 부착해 놓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시설 및 장비, 관서 표시, 뭐 시설 관리, 순찰차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참고사항으로 읽어주세요. 여기 특별하게 시험 문제 나올 건 없습니다. 자,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하나 좀 체크해 봅시다. 인사관리는 예, 정원관리라는데 동그라미 한번 1번을 한번 읽어보죠. 경찰서장은 지구대나 파출소 관할 면적, 치안 수요 이런 거 고려해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해야 되며 지구대 파출소 즉 지역경찰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해서 충원해야 된다. 왜냐면 일선에 최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 정도 봤죠? 그러면 중요한 거, 예, 그 밑에 부적격자 배제 조항이 있어요. 그죠? 요거 중시하세요. 예. 여기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경찰서장은 예, 최일선의 대민 접점 부서의 역할하는 지구대 파출소의 그 업무 특성을 고려해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배치하면 안 된다. 지구대 파출소에. 그래서 배치 부적격자. 자, 1.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감봉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 밑줄 감봉 이상,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경찰근무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도한 채무 부담하는 등 경제 빈곤, 현저, 도박, 사행행위,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 기대 곤란한 자 이렇게 되는 이렇게 세세에 해당하는 자는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 배치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못한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적격자의 사유가 아니라서 지구대 파출소에 배치했더라도 그 뒤에 위에서 말하는 세 가지 사유 같은 거 해당이 되면 바로 어떻게 된대요? 예. 지체 없이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죠. 예. 어쨌든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1번에서 세 가지 부적격자 배제 사유 꼭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이제 새로 개정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문제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나올 겁니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교육 및 평가라는 항목이 있고 문서 관리가 있는데 여기도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되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7번 문서관리 부분 잘 보세요. 문서관리의 사망입니다. 사망. 그 1항, 2항은 읽어보고 자 우리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우리 지역경찰관들은 근무한 일지 작성하는데 근무일지 기재한 거. 근무일지와 그다음에 사용을 다 끝낸 근무수첩은 몇 년간 보관한다?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 3년간 보관한다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요 지역 경찰관서인 지구대 파출소의 조직과 그 근무 종류 등등 그런 것에 관한 내용 요거 한 문제로 나온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15쪽으로 가보세요. 15쪽 가면 범죄 예방에 관한 얘기 나와요. 범죄 예방. 단 15쪽에서 15쪽 보시면 범죄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건 참고로 읽으세요. 과연 범죄란 좁게 말하면 법률에서 이 행위라면 처벌한다라고 범죄로 정해놓은 것만을 말하냐 아니면 사회 해악을 끼치는 건 다 범죄로 봐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 시험에 직접적인 건 아니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쪽에서는 시험에 관련된 중요한 게 들어 있습니다. 자, 16교에 뭐 큰 제목이 뭐예요? 범죄의 원인론. 범죄는 왜 생겨날까? 자, 그래서
1번 제목 범죄 원인의 기본 구성 요소라는 항목을 달고 싼 거를 1번 소질과 환경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시험에 직접적인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에 입각해서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은 뭐야?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성격 갖고 있지 않느냐? 유전자가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냐? 등 그 개인에게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회에 또 원인이 있는 사회 환경에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소질과 환경 얘기입니다. 개인에다가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사회 환경에다 초점을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질과 환경 얘기. 오늘날은 뭐 당연히 어느 한쪽만 갖고 범죄가 일어난다 말하기는 힘들죠. 두 가지 다 범죄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보고요. 자, 시험에 아주 중요한 거 싼 거로 2번 범죄 유발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 유발 요소. 자, 관련해서 사람이 둘이 나와요. 하나는 JF 쉘리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코헨과 펠스라는 학자가 지적한 일상 활동 이론이란 그 견해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원인 해서 요거를 또 구별하세요. 꼭 구별하세요. 그래서 자, 쉘리라는 학자는 범죄자 입장에서 볼 때 범죄를 하게 만드는 요인 4가지. 그래서 범행 동기 두 번째 자기가 범죄를 저지러도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회적 제재, 비난이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그러니까 들킬 가능성이 별로 없고 들키지 않거나 들키더라도 별로 비난거리가 안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게 바로 이제 2번이죠.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도 기술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번째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쉘리는 범죄자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범행을 결정하는 거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4가지 요소. 그래서 4가지 요소 꼭 외우세요. 쉘리가 말한 4가지 요소. 첫째 뭐예요? 동기. 그 다음에 사회적 비난 내지 처벌,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범행 기술, 기회. 그러니까 글쎄요, 순서는 상관없이 4개 외운다면 동기할 때 자, 기회, 동자, 기회, 기술과 기회 해가지고 기회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본인이 편한 대로 앞글자 써서 4가지를 무조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자동 기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동 기술, 자유, 그다음에 동기, 그다음에 기술, 기회. 자, 쉘리 4가지 요소. 그다음에 일상활동 이론이라는 데서 말하는 범죄 발생 조건 및 4가지 요소 해가지고 V바 모델이라고 하는 거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범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적당한 범죄 대상이 있으며, 거기다가 그 범죄 대상에 대해서 누가 보호자라는 건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감시 카메라, CCTV 같은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범죄 대상을 에 대해서 범행을 저지르면 들킬지 모른다 하는 그런 억제 요소 말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그 밑에는요. 이렇게 3가지 조건이 돼 있더라도 범죄자가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고, 범죄가 범죄를 결정할 때 4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는 거죠. 자, 첫째 1번, 자기가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죠? 이 가치라는 걸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가 될까, 이런 뜻으로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건 뭐겠어요? 그 범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쉽게 도주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범행 장소로부터 쉽게 이동해서 도주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따지고. 그 다음에 가시성은 이게 멀리서 다른 사람이 보거나 CCTV에 의해서 감시되거나 이렇게 멀리 눈에 띄냐, 이런 걸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접근성, 범죄 대상이 얼마나 쉽게 목표물에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고려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쉘리와 일상활동 이론에서 말하는 그
요소들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거 꼭 시험 문제 내면 한쪽의 거에다 다른 쪽을 하나 껴가지고 누가 말한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거 체크하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6쪽에 또 하나 공부합시다. 범죄 원인에 관한 학설. 그래서 첫 번째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초점이 있다라고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학설로 첫 번째 뭐 나왔어요? 고전주의 이론, 고전주의 범죄학. 자, 하나 체크합니다. 고전주의 범죄학 동그라미 1번. 인간은 어떤 존재? 자유의지 밑줄 쳐주세요. 자유의지, 합리적 인간 밑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인간은 자신의 의사로 자신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해도 누구는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결정을 한다. 그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결정이다. 자,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두 번째 줄 뭐예요? 비결정론적 인간관이라는 겁니다. 비결정론 밑줄 쳐세요. 자, 세 단어 연결하면 논리가 나오죠? 자유의지, 합리적인 인간, 따라서 어떻게 돼요? 비결정론 밑줄 쳤습니까? 따라서 이 견해는 어떻게 돼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한 거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범죄는 순전히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동그라미 2번.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 강력하고 신속한 처벌. 하지만 동그라미 3번. 이 견해는 좀 비판받을 소지가 커. 이 견해는 범죄는 전적으로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립니다. 범죄 행동은 따라서 첫째 줄 환경적 요인 무시. 환경 요인은 전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도 잘못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줄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하는 존재라고 전제를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은 욱 해가지고 이성마비, 욱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저지르는 전형적인 범죄가 폭행이죠. 이 폭행과 같은 충동적 요소가 더 강하게 개입되는 그런 그 두 번째 줄 밑줄쳤어요. 충동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는 이 이론 가지고 잘 설명하기 힘들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실증주의 범죄학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실증주의 범죄학 이론은 말하자면 실제 증명을 해본 거야.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뭐 성격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체형, 골격, 뼈 골격 이런데 특징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주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유전자, 그러니까 어느 범죄자의 집안을 쭉 위로 조사해봤더니 대대로 뭐 범죄자가 많더라.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떤 범죄를 저질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면 유전자가 그렇다 또는 그 본래 성격 타고난 성격이 그렇다, 뭐 지능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자기의 의사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결정돼 있는 거야. 자기 행동은. 그래서 자 실증주의 범죄학 동그라미 1번 봐요. 이 고전주의 범죄학 비판하면서 나온 거예요. 뭐래요?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자유의지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소, 주어진 어떤 외적 요소에 의해서 강요된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기존의 무슨 강력한 형벌만 주는 것 갖고는 처벌 목적, 범죄 예방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왜냐면 그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 동그라미 2번 잘 공부하세요. 인간의 행위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2번을 잘 공부하고 두 번째 줄에 이 견해는 뭐야? 인간의 행위는 자유로운 의지에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여러 복합적 요인에서 어떻게 하게끔 결정이 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전주의 범죄하고 다르죠. 자, 동그라미 2번 자유의지가 아닌 결정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결정론. 인간의 행위는 어떤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뭐 쭉 나오는데 그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 난다는 거야. 연구해 본 결과. 그래서 사람의 인상, 골격, 체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어떤 범죄자가 결정된다. 그래갖고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공부할 때 생물학적 특성론에서 2번 페리라는 학자 있어요. 응? 네, 페리라는 학자 그거 좀 체크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뭐 심리적으로는 뭐 얘기해요. 정신 이상, 뭐 지능, 뭐 모방 심리학, 모방 심리 뭐 이런 거에 의해서도 범죄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존주의 범죄하고 조금 다른 점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 또 있어요. 사회학적 범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사회학적 범죄 이론은 개인에다 초점을 두기보다는 범죄 행동을 하는 원인의 주 원인은 어디에 있대? 사회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거 17쪽 거기서 뭐 왼쪽에 사회 구조 이론이라고 했는데 예, 이제 그거는 그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안쪽에 있는 내용 동그라미 1번 이른바 긴장이론이라고 하죠. 긴장이론. 원래 긴장이론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현대적인 아노미 이론을 그렇게 말하는데 우선 기억번 에밀 디르게임의 아노미 이론 요거 꼭 읽어두고요. 그 디르게임이라는 학자가 이제 아노미 이론이라고 말하는데 아노미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면 아노미라고 하는 상태는 기존의 질서, 기존의 규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기존의 어떤 사회 규범이 작동하지 않는 규범 붕괴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뭐 전쟁 났을 때나 대규모 폭동 막 이런 걸 났을 때죠. 예, 그래서 그 기억본을 쭉 읽어보되 그 셋째 줄에 보면 어떻게 돼요? 급격한 사회 변화, 전쟁, 무슨 소유 사태 등 이런 경우에 기존에 유지되던 사회 규범이 붕괴되고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그런 일종의 무규범 상태를 아노미라고 부릅니다. 아노미 상태라고 이런 상황에서 주로 급격히 범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의 인간 사회 속에서 범죄라는 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그 도를 넘는 범죄가 이제 일어날 때만 이 사회에서 이제 이게 문제다, 심각하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뭐 별로 이렇게 그 일정 정도를 넘지 않는 수준의 그 비율을 넘지 않는 범죄는 크게 경각심을 못 갖는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범죄는 뭐 인간 본성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기억번. 예. 한편 니은번 그 머튼이라는 학자의 긴장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견해는 이제 이 사람이 미국 사회에서 왜 흑인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나 이거 이제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흑인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어릴 때를 한번 써봐요. 흑인 청소년들 그 주로 미국의 할렘이라고 하는 저 슬럼가에서 그죠? 슬럼가에서 성장하면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응? 거기서 마약 뭐 이런 거 거래에 익숙해지고 하면서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제 부를 쌓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목표인데 그거 달성하는 데는 자기들의 기회는 차단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일반적인 사회적 목표, 사회에서 성공한 거로 평가하는 목표가 있는가 하면 그거를 달성하는 그 수단, 자기네들은 그게 막혀 있다. 그러면 그 목표와 수단 간에 괴리가 나니까 그러면 비합법적인 범죄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걸 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뭐 이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목표와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 이게 자기는 그 목표는 이제 달성하고 싶은데 그러한 수단은 못 가졌을 때 그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데서 범죄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자, 요거 공부해 두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참가지 읽어두세요. 다 읽어는 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세요. 다음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4번 체크해서 문화적 전파론. 그러니까 범죄 문화가 이렇게 전파돼 간다는 거예요. 응? 주로 어느 지역에서 되게 이제 도시에 주로 사회적으로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물려 사는 달동네 뭐 이런데 그런 데를 말하는. 그래서 문화적 전파를 읽어보세요. 그 밑줄 치세요.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 내지는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거 뭐라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또는 뭐야 야 너 한번 가서 한번 뭐 훔쳐갖고 와 훔쳐왔는데도 뭘 훔쳐왔는데도 비난도 안 해. 그 동네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로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그래서 문화적 전파론 그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청소년기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떤 비행 문화 이런 거에서 그게 물들어 있어. 그 안에서 그게 학습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4번 문화적 전파론 꼭 공부하고. 그다음에 18페이지 거기 저 사회화 과정 이론이라는 데서 동그라미 1번을 중시하세요. 차별적 접촉 이론.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서. 차별 접촉 이론은 어릴 때 크면서 주로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접촉을 많이 하냐. 즉 예를 들어서 우리 나쁜 친구를 자주 만나고 사귀면 나쁜 짓을 할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뭐 공부만 열심히 하는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랑 사귀면 주로 공부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뭐 항상 그러죠. 얘는 원래 본성은 착한 애인데 공부도 잘했는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망쳤다. 맹모 삼천지교도 떠오를 거예요. 애를 뭐 시장 부근에서 키웠더니 장사하는 것만 주로 하고 또 무슨 그 화장터 부근에서 했더니 뭐 곡소리 하는 것만 배우고 그죠? 그래서 학교 부근으로 이사 갔더니 공부하는 걸 배우더라. 뭐 이런 맹모 삼천지교 나오죠? 그 얘기 들어보면 아듯이 이런 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 첫째 줄여버렸어. 범죄 행동은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거다. 배우는 거다. 그죠? 따라서 주로 어떤 사람과 접촉을 하느냐. 범죄자 내지 범죄 행동을 할 가능성과 많이 접촉을 하다 보면 그런 길로 빠지게 된다. 이런 거 설명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꼭 공부해 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을 아주 중시하세요. 동그라미 4번 보면 중화기술 이론이라고 있어요. 중화기술 이론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이런 짓을 해도 이거 뭐 크게 비난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뭔가를 만든 다음에 그래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한 뒤에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놈이 있어. 그러면 저놈은 진짜 사회에 나쁜 짓을 많이 한 놈이니까 내가 저놈을 죽여도 오히려 나 잘했다 그러지 비난하지는 않을 거야. 저놈은 죽어도 싼 놈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암살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대표적인 예로 뭐가 나왔어요. 넷째 줄에 보시면 동그라미 백화점 쇼핑 중인 A라는 사람이 보석상에서 내가 반지를 훔치는 것은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다 주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좀 반지를 하나 훔쳐도 주인은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피해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피해가 있다고 알아차려도 그거는 세 발의 피다. 그 사람한테는. 근데 나한테는 정말 이게 귀중한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 짓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남한테는 큰 피해가 없거나 또는 오히려 정당한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이제 범죄 행동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화기술이란 건 뭐예요?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4번 얘기하고 밑에 중화기술이라는 게 5가지로 얘기돼요. 하나는 뭐예요? 그거 잘 공부하세요. 중화기술 유형 예하고 연결해서 잘 공부하세요. 1번 책임 부인.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다. 잘못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행위는 자신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생긴 거다. 예를 들면 우리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들은 이제 생리 때는 가끔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생리 중에는 뭔가를 절도벽 생기는 거예요. 뭔가를 훔쳐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우리 대기업 회장 부인인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쉽겠어요. 근데 백화점 가서 옷까지 하나 슬쩍 훔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에서 한 거니까 나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죠. 책임 부인.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
전형적인 게 뭐예요? 그 마약하는 거죠. 응?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준 거 없지 않느냐? 또 하나는 뭐예요? 뭐 성매매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얘기하죠. 피해 발생의 부인. 그죠? 누구한테도 피해를 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답. 그다음에 3번. 피해자의 부인. 이거는 뭐야? 내가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잡아서 뭐 죽였다. 근데 우리 그 사람은 죽어도 싼 놈이었다. 응? 뭐 이렇게 해서 그놈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것이 즉 피해자라고 볼 수도 없는 놈이다. 원래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피해자라는 건 있지 않다. 응? 이런 식의 주장 정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예를 들어서 뭐 절도범을 잡아서 처벌하려고 하니까 절도범이 야 내가 훔친 거에 비하면 나를 절도범이라고 처벌하려는 경찰, 검찰, 판사들 뭐 뇌물 받고 더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뭘 나를 처벌하려고 그래. 그래서 말하면 자기를 비난하고 처벌하는 자에 대해서 니네들이 더 나쁜 놈이다. 내가 하는 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비난하는 자에 대해서 더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걸 말합니다. 4번. 그 다음에 5번 충성심의 호소. 야 이건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쩔 수밖에 없었다. 응?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였다. 이런 식으로 어떤 가족이나 조직, 집단의 충성심 때문에 범죄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자기 합리화죠. 응? 자, 이 중화기술 이론 그 공부를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또 뭐 사회 통제 이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19쪽으로 가세요. 19쪽에 가서 여기도 이론 공부할 것 중에 핵심적인 거 동그라미 3번 사회적 유대 이론이라 그랬어요. 응? 그거 좀 체크해주세요. 사회적 유대 이론. 이게 범죄의 원인은 어떻게 돼? 말하자면 이 사회하고 또는 자기 가족, 사회의 구성원인 다른 사람, 자기 친하게 지내는 친구, 가족, 선생님 등하고 이 유대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예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감 약화가 범죄 원인의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응? 네. 자, 그래서 거기 그 3번하고요. 유대감, 예를 들면 애착, 전념, 참여, 믿음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같이 공부해서 동그라미 3번 유대감, 요거 유대 이론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낙인 이론이라는 거는 낙인 이론도 공부해 두세요. 낙인 이론은 일단 이런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범죄 행동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청소년기에 누구나 가벼운 일탈행위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남의 물건이 탐나서 뭐 하나 이렇게 돈은 없는데 남의 물건이 너무 탐나니까 슬쩍 이렇게 그런 경험을 누구나 청소년기에 해볼 수는 있다. 그런데 그런 일탈행동을 가벼운 일탈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반응이 그게 들키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무슨 그것 때문에 뭐 퇴학, 정학을 맞고 뭐 이렇게 돼서 기록으로 남으면 계속 그 애는 어떻게 돼요? 쟤는 뭐 남의 물건 훔치는 애, 절도하는 애, 뭐 더 나가서 뭐 소년범으로 뭐 이렇게 처리되고 해봐요. 그러면 그런 게 기록에 남고 평생 전과자라는 뭐 이런 낙인을 안고 살죠.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하기도 힘들어지면서 점점 또 어떻게 돼?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큰 범죄 행동으로 나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보죠. 되게 이제 청소년이 가벼운 일탈을 했는데 주변에서 뭐 별거 아닌 거야. 그냥 뭐 그냥 넘어가 준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일. 다음부터 하지 마라 하고 이제 경각심만 주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들키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성장했을 때 마음속에는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공식 기록으로는 안 남고 공식적인 제재는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뭐 사회생활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뭐 하겠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 뭐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가벼운 일탈행위를 했을 때 사회적 반응, 그것이 이제 반응이 어떤 쪽으로 얘는 나쁜 놈 하고 이제 딱 낙인이 한번 찍히면 그 계속 범죄자로 나간다는 거죠.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초의 그 사회적 반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인 이론도 잘 공부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활안전경찰 파트에서 거의 자주 나오는 게 이 범죄 원인론입니다. 응? 범죄 원인론 아주 빈출 부분이니까 잘 공부해 두세요.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